비를 설명해 줄게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모든 물의 종류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강수현상이라고 하는데, 강수현상에 가장 많은 것이 비예요. 우리나라 가장 많이 겪는 것이 비. 겨울철에는 이런 비가 안 내리고 눈이 내리죠. 그래서 눈과 비가 어떤 과정으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눈으로 떨어지는지 비로 떨어지는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비의 종류에는 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비가 있어요. 교과서와 순서가 좀 틀리게 설명을 할 텐데 그냥 구별을 해서 해요.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내리는 비는 찬비예요. 찬비는 구름 안에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아래쪽은 이슬점이라고 했어요. 아래쪽은 이슬점이고요. 이슬점보다 더 올라가면 0도 정도로 이제 온도가 떨어지겠죠. 물론 더 올라가면 영하 20도, 영하 30도에서 영하 한 30도 매우 낮아질 거고요. 더 높은 데는 더 추울 거예요. 이렇게 춥다면 0도 전까지는 응결핵 주변에 물방울로 응결이 되어 있어서 구름에 알갱이들이 있겠지만, 0도보다 더 추우면 가끔은 물방울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것은 얼음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물방울 상태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아래쪽에선 주로 공기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상승하는 동안에 응결이 계속 일어나서 물방울들이 얼게 되고, 얼다가 이런 물방울에서 수증기가 다시 증발해서 이런 얼음 알갱이의 승화 현상으로 붙으면 얼음 알갱이가 커지겠죠. 얼음 알갱이가 커지면 이제 하늘에 떠 있을 수 없을 정도까지 커져서 얼음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무거워져서 하늘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다가 0도보다 높아요. 그러면 얼음은 녹을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낙하를 시작하고요. 0도보다 높은 환경에서 녹으면 우리는 이거를 비라고 하죠. 그러면 이 비의 근원은 얼음이 녹아서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찬비라고 해요. 찬비는 얼음이 녹아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비가 존재해요. 찬비는 얼음이 녹은 거지만 따뜻한 비는 어떻게 되냐? 구름이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름이 역시 아래쪽은 이슬점이에요. 근데 구름의 이런 응결핵에 이렇게 물방울들이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붙어 있는데, 이 구름을 자세히 그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어느 정도 올라가서 0도라는 거예요. 아니면 구름의 위쪽까지 또 0도가 안 돼요. 어디가 이런 현상이 나오냐? 적도나 우리나라 한여름철에 갑자기 생성되는 구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공기가 뜨겁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공기가 불포화가 되어 있지만 습기가 많은 공기, 적도 같은 데도 워낙에 공기가 뜨겁기 때문에 상승을 해서 온도가 뚝뚝뚝 떨어져도 0도보다 더 떨어지지 않아요. 끽 떨어봤자 영하 1도, 2도 높이 올라가봤자. 그러니까 얼음이 미처 형성이 안 되죠. 얼음 형성이 안 되고 물방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물방울들이 강한 상승의 바람에 의해서 이 물방울과 이 물방울이 서로 합쳐져서 물방울이 좀 더 커지면 어느 정도까지 큰 물방울도 있을 거고, 상승이 계속되다가 물방울들이 만들어지고 부딪히고 커져서 무거운 물방울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물방울들이 떨어지고, 어차피 0도보다 높으니까 떨어지는 거 그냥 바닥에 떨어지겠죠. 우리는 이런 비를 따뜻한 비라고 해요. 한마디로 찬비는 얼음이 기원이고요, 따뜻한 비는 그냥 물방울이 기원이에요. 그래서 옛날 교과서에서는 찬비를 빙정설이라고 했고요. 빙정설, 즉 빙정, 얼음이란 뜻이고요. 따뜻한 비는 병합설,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떨어진다라고 해서 병합설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지역에서 따뜻한 비는 주로 적도 지방에 나타나니까 생각을 좀 적게 하고요. 찬비의 입장에서 찬비는 이제 얼음 알갱이들이 떨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얼음 알갱이들이 구름에 있다가 충분히 커져서 낙하를 시작할 거예요. 얼음 알갱이들이 낙하를 하면 녹아서 비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불행히도 지표면 근처의 온도가 4도 내지 한 10도 정도로 약간 높아요. 8도 정도로 고칠게요. 약간 높아요. 근데 너무 따뜻하진 않아요. 이 공기가 스산한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떨어져서 녹는 얼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도 내리는데 얼음이 미처 녹지 못하고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와 얼음 알갱이들, 얼음 결정들이 같이 떨어지는데 우리들 눈에는 이것이 눈으로 보이거든요. 눈으로. 눈 알갱이들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진눈깨비라고 하죠. 비와 눈이 같이 온다 해서 진눈깨비. 만약에 지상의 온도가 영하 1도, 뭐 영하 한 5도 이런 날 구름이 껴서 막 뭐가 떨어진다면 비가 안 내리겠죠? 녹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떨어질 거예요. 우리들 이런 것을 눈이라고 하죠. 눈. 그래서 비나 눈은 찬비의 근원인데 지표면 근처에서 온도에 따라서 내리는 형태가 틀려질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강수 현상 중에 좀 위험한 현상이 하나 있죠. 우박입니다. 우박은 강한 상승 기류 때문에 생겨요. 상승 기류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가 내리는 원리와 똑같은데 얼음 알갱이가 떨어져서 어느 정도 녹았어요. 어느 정도 녹았는데 강한 상승 기류 때문에 충분히 그냥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는데 바람에 의해서 얘가 다시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 다시 좀 더 주변의 수증기 때문에 얼음 알갱이가 좀 더 커질 거고요. 더 커질 거고 커진 상태에서 녹았어요. 커진 상태에서 다시 또 떨어지겠죠. 근데 또 강한 상승기류에서 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구름 안에서 이 얼음 알갱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얼음 알갱이가 커지게 되고 딱 보면 나이테가 형성되듯이 알갱이 색깔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조그만 얼음 알갱이가 우리들 보기에 눈이었는데 워낙에 커져서 갑자기 커지고 해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이것이 뚝 떨어져요. 이제 상승기류가 얘를 올리지 못할 정도로 커지게 되면 떨어지겠죠. 이거는 워낙에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고 천천히 떨어지지 않고요. 아래쪽이 온도가 높아도 녹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거. 바닥에 얼음, 진짜 눈에 보이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를 우박이라고 해요. 우박은 기본적으로 상승한 횟수에 따라서 나무의 나이테처럼 투명한 층, 불투명한 층이 교대로 나이테처럼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상승 기류 때문에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교과서에서 130에서 131페이지까지 그림으로 설명해 놨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까지는 이제 이 과정을 글로 설명을 해놨어요. 133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눈여겨볼 것이 구름 알갱이 입자, 빗방울 알갱이 입자, 그다음에 안개 알갱이 입자, 그다음에 우박 그림 같은 거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지표면 근처에서 구름이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안개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요.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요. 안개가 생기기도 해요. 이거는 전부 다 지표면 근처에서 생기는 기상현상이에요. 이슬은 맑은 날 생겨요. 이거 전체가 대부분 다 맑은 날 생겨요. 맑은 날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을 때 땅에서 이제 수증기가 있는 공기가 이렇게 있을 텐데 평상시에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은결핵도 거의 없고요. 아주 맑은 날이에요. 맑은 날 밤이 되면 지표면은 적외선을 우주로 그냥 내보내요. 지표면이 내보내는 이 적외선의 양이 매우 많아서 지표면은 온도가 급격하게 식고 이 근처 공기도 차가워지죠. 매우 차가워져요. 공기가 차가워지면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공기가 차가워지면 이슬점에 도착하고 은결이 일어나야 되는데 맑은 날이기 때문에 먼지도 별로 없고요. 은결핵이 없어요. 은결핵이 없으니까 풀잎이나 아니면 건물 벽 같은데 그냥 물방울로 맺히게 돼요. 그래서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은 이슬이고요. 온도가 너무 낮아서 물방울로 안 되고 승화돼서 얼음으로 나오면 설이라고 하죠. 다행히 공기 중에 은결핵이 떠 있어가지고 은결핵 주변에 맺혀서 하늘에 있는 구름처럼 구름이 하늘에 있어야 될 텐데 우리들 가까이에 쫙 생기는 거, 지표면 근처에 구름이 생기듯이 딱 생기는 것을 안개라고 해요. 결론은 맑은 날 복사 냉각이라고 하는 지표면이 냉각이 되는데 복사 냉각은 적외선으로 열을 내보내는 걸 말해요. 냉각이 되면 이슬점 도착하고요.
시점에 도착하니까 응결이 시작되는데 응결이 시작돼서 물방울로 응결하면 이슬, 승화가 되면 설이, 그 다음에 응결핵 주변에서 공기 중에 떠있게 되면 안개가 되는 거예요. 안개는 이거 외에도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먼저 맑은 날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맑은 날 새벽이 돼요. 이때는 복사 냉각에 의해서 지표면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응결핵 주변에 모여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찬 공기가 따뜻한 수면 위를 지날 때 주세요. 잘 생각을 해보면 따뜻한 바다니까 증발이 많이 되겠죠. 증발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공기는 차가워요. 증발이 되자마자 이슬쯤에 도착하니까 안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 그 다음에 요 경우에 반대 경우 따뜻한 공기가 찬바다를 지나도 돼요. 이 경우는 이제 아까와 비슷한데 따뜻한 공기가 지나가니까 표면에서 증발을 갑자기 많이 이끌어내고요. 표면에서 증발이 되더라도 찬 바다 위의 공기는 식어버릴 거예요. 표면에서 증발을 많이 시키고 따뜻한 공기가 한번 싹 지나가면 증발이 갑자기 많이 돼요. 갑자기 많이 되더라도 이 바다가 차가우니까 식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안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을 타고 올라가면 아까 전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산을 타고 올라가면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선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선 산에 구름이 만들어졌네가 되겠지만 산 중간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선 아니면 구름이 더 낮게 나와서 여기 근처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름이 아니라 자기들 여기도 지표면이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개로 보이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안개는 네 가지 경우로도 더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슬설이 안개는 모두 다 지표면 근처에서 생기는 기상현상이에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용어를 정리할 게 있어요. 강수량. 강수량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의 전체 양이에요. 강수량은 물의 전체 양이에요. 강수량을 주로 두 가지로 측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강우량이에요. 한마디로 비의 양만 측정해요. 비의 양. 그래서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적설량이 있어요. 적설량은 눈의 양을 측정하고요. 눈의 양은 센티미터로 측정해요. 눈이 쌓인 양으로 측정해요. 근데 강우량은 물 전체 양이라고 했어요. 단위를 통일해야 되죠. 그래서 강우량의 단위는 밀리미터를 만들고요. 눈을 녹여서 측정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비의 양과 눈의 양, 경우에 따라서는 우박의 양까지 모두 다 녹여서 물의 형태를 만들어서 단위를 밀리미터로 측정하는 것이 강수량이에요. 교과서 134페이지의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1월달부터 12월까지의 비의 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6월, 7월, 8월에 비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의 양이 많다. 그러면 이건 언제일까요? 주로 이제 장마철, 태풍이 올 때. 얼마 전에 이제 인천에도 비가 많이 왔죠? 그래도 63mm 정도밖에 안 왔어요. 뭐 전라도 구암이 63mm, 인천은 끼케야 15mm 정도 왔는데 그것도 하루에 오는 양이니까 한 달 동안에 장마철에 계속 오는 양 쌓이면 그 정도가 되고 전체 양을 계산하면 1700 혹은 1200 갈수록 좀 비의 양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가 좀 많이 내는 지역에 속해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산성비의 문제가 있는데 산성비는 지금 중학교 3학년에서는 빗방울이 산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건물에 피해를 준다라고 알아는 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고 혹시 더 좋은 대학교를 위해서 논술을 준비한다면 산성비는 환경 문제와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로 볼 바가 많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산성비 먼저 자연적인 비요. 자연적 비는 기본적으로 산성비예요. 근데
이 산성비는 무해예요. 왜 산성비가 되냐면 비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요. 비이산화탄소가 녹으면 약간 산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 지하수의 작용을 만들기도 하고 해서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연적인 비가 아니라 공해예요. 공해. 이 공해 물질 중에서는 SO2 혹은 NO2라는 여러 가지 이런 공해 물질들이 비와 녹아서 강한 산성비를 만들어내요. 이 강한 산성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먼저 생물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건축물이나 인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생물계는 강한 산성 때문에 뭐 바다나 강이 오염이 되고 또 생물들이 죽기도 하고요. 또 나무들이 죽기도 합니다. 건축물은 이제 산성에 대부분의 뭐 시멘트, 지하수의 작용 때문에 우리는 석회암이 녹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석회암을 기반으로 시멘트를 만들어내서 건물들을 만들어냈는데 강한 산성비에 의해서 이런 시멘트가 녹고 건축물이 부식이 되면 건축물의 수명이 약해지고 뭐 무너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뭐 흔하게 학생들이 뭐 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인간이나 이런 자연 생태계나 건축물에 산성비는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그래서 산성비는 문제점이 있고요. 이러한 산성비는 우리나라 주변에서 중국 때문에 내려요.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는 대강 우리나라 근처로 그려보면 여기 중국이 있죠. 이 중국은 공업화로 인해서 산성물질을 만들어내고요. 서해안을 건너오면서 공업화된 이런 오염된 공기가 서해안을 건너오면서 여기서 수증기를 보충하죠. 그럼 이제 구름을 만들어내죠. 이제 우리나라에 비로 내리죠. 우리나라에 산성비가 내릴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현상이 나오고 비 내리는 건 이런 공해 물질이 응결핵으로 인해서 비로 다 내려놨으니까 일본 쪽은 그나마 맑은 비가 내릴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덜한 산성비가. 그래서 산성비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주변의 나라와 협조를 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교과서에서는 인공강우에 대해서 하나 더 나와 있는데 인공강우는 읽어볼 거리에 나와 있어요. 인공강우에서 포인트는 응결핵을 넣어준다는 점이 포인트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